이톡에서 네, 저희 오늘 이톡에서 연자로 모신 분은 남형욱 교수님이십니다. 남형욱 교수님은 2006년에 연세대학교 생화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고, 이후에 메이오 클리닉에서 어딕션 뉴로바이올로지 분야로 포스트닥토럴 펠로십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루이지애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스쿨 오브 메디슨의 파마콜로지, 톡시콜로지 앤 뉴로사이언스 디파트먼트의 교수로 임명되셨고, 지금 같은 곳에서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로 재직 중이십니다. 지금까지 50여 편의 peer reviewed 아티클을 발표하셨으며 Internal Private Foundation 그리고 NIH의 연구 과제를 주도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연구실은 뉴로파마콜로지와 멀티오믹스 어프로치를 통합해서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하고 이와 관련된 사이키아트릭 컨디션스의 모lecular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계십니다. 특히 뉴로글라닌 메디에이티드 나트릭 옥사이드 시그널링이 신경세포 기능하고 BBB 항상성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addictive behavior와 인지 기능 장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내용으로 세미나를 발표해 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려요.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그 AKM 발표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커뮤니티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이나 혹은 지금 이른 시간일 텐데 이제 같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알코올 중독을 연구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메이오 클리닉에 계시는 최두섭 교수님 랩에 포스닥으로 조인을 하면서 이제 알코올 중독과 그다음에 cognitive impairment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고요. 2014년부터 LSU 메디컬 스쿨에서 저희 인디펜던트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의 메인 그냥 포커스는 이제 molecular neuroscience고요. 그다음에 signal transduction이 그 브레인 리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제 어딕션과 관련된 브레인 리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저희 프로젝트를 요약하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는 글루타메이트 니로글라닌 시그너링의 알코올 크레이빙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어,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요. 이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뉴로글라닌이라는 프로틴인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레귤레이션 한다는 그런 재밌는 발견을 했습니다. 사실 뉴로글라닌은 브레인 스페시픽 프로틴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엔도텔리얼 셀에서도 어떻게 발현이 된다는 것을 보고를 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이 pathway가 blood-brain barrier 인테그리티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현재 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알코올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알코올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당연히 이제 도수와 프리퀀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의 종류와 상관없이 한 잔 혹은 두 잔을 마실 경우 우리가 소셜 드링킹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근데 어떤 분들이 한 오케이전에서 네다섯 잔을 마시게 되면은 이제 인톡시케이션이 일어나죠. 취하게 되는 거죠. 그 당시 이제 blood alcohol concentration이 0.08 g per deciliter가 되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legally impaired dose라고 해서 음주운전 같은 거에 이제 걸리는 이제 거기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도수가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binge alcohol drinking을 이제 4 to 5 times per month라고 해서 그 과음을 자주 하시게 되면은 이 드링킹 패턴이 이제 사이콜로지컬하게나 아니면 피지컬하게 임피어먼트를 유발시키게 되고 이런 드링킹 패턴이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패소피지올로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미국 안에서 그 이제 미드웨스트에 계신 분들이 빈지 알코올 드링킹 레이트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맵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빈지 알코올 드링킹의 빈도가 미드웨스트에 계시는 분들이 한 20% 이상이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한 달 동안에 2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빈지 알코올 드링킹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 이유가 어떤 지네릭 이유인지, 소셜 컬처럴 팩터인지, 아니면 릴리저스 리전인지 많은 가설이 있지만 아직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메인 퀘스천은
그 모든 분들이 술을 마시는데 이제 과연 왜 어떤 사람들에게서만 알코올 중독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라고 미국에서 이제 NIAAA에서 명명을 하는데요. 알코올 어딕션이 아니고 이제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라고 명명을 하는데 이제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는 브레인 디지즈로 알려져 있고 피지컬하고 사이콜로지컬한 컴포넌트가 이제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파퓰레이션 안에서 약 6% 정도가 AUD 크라이테리아에 들어가게 되고 또한 칼리지 스튜던트 중에서 20%가 AUD 크라이테리아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 AUD라는 게 어떻게 다이그노스틱스가 되는지 확인하게 되면 이제 DSM-5라는 잠시만요. 제 매뉴얼을 통해서 이제 알코올의 다이그노스틱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제 알코올을 몇 잔을 마시고 이제 얼마나 프리퀀시하게 마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진단은 이러한 사이콜로지컬한 팩터에 의해서 진단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11 크라이테리아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tolerance나 아니면은 withdrawal, craving 같이 굉장히 서브젝티브한 메저를 가지고 이제 알코올 중독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11가지 팩터 중에서 두 가지 이상 장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그 두 가지 이상의 심텀이 나타났다면 그때 이제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라고 다이그노스틱스가 일어나고요. 6가지 이상이면은 시비어한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라고 이렇게 크라이테리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라이테리아 안에서 저희 랩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이제 크레이빙입니다. 자, 알코올 크레이빙이 어떻게 형성하게 되는지 그것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휴먼에서 알코올 크레이빙을 메저하는 방법은 펜 알코올 크레이빙 스케일이라는 그 사이코메트릭 테스트를 이용을 해서 알코올 크레이빙을 메저를 합니다. 보시다시피 5개의 퀘셔네어고요. 이 5개의 퀘셔네어가 이제 얼마만큼 시비어한지 아니면 마일드한지에 따라서 그 넘버를 카운트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퀘스천 자체는 How strong was your craving during the last week? 굉장히 단순한 퀘스천이잖아요. 그리고 퀘스천 4 같은 경우는 How difficult would it have been to resist taking a drink if you had known a bottle was in your house? 그러니까 만약에 네 집에 알코올이 있었을 때 과연 네가 거부할 수 있느냐? 그런 굉장히 서브젝티브한 그런 퀘스천을 물어보게 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 수행한 클리니컬 스터디에서 그 코호트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38 컨트롤 코호트와 26 AUD 코호트의 그 클리니컬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의 팩 스케일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어, 표현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지금 D 코호트는 DSM-5에서 진단이 된 코호트고 그 사람들의 크레이빙 스케일을 보게 되면 에버리지가 25 정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이런 크레이빙 스케일이 이 사람들의 알코올 드링킹에 어떻게 영향이 주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TLFB라는 건 타임라인 플로우 백 7. 이것은 약 지금 현재로부터 일주일 동안 술을 얼마만큼 마셨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퀘스천입니다. 그래서 average가 70 drinks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알코올 중독 코호트들은 하루에 10잔씩 일주일 동안 마시는 게 average value가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value를 보시면 일주일에 250 glass 혹은 0 glass가 있습니다. 모두들 DSM-5에 의해서 AUD라고 다이그노스틱이 되었지만 이 사람들의 실제로 알코올 드링킹 하는 어마운트는 굉장히 와이드 레인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티브한 메저와 서브젝티브한 메저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이그노스틱스는 서브젝티브한 메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알코올 중독의 현상을 과연 어떻게 이제 뉴로사이언스, 그러니까 브레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공부를 하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알코올의 메타볼리즘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만 알코올이라는 컴파운드는 리셉터가 없습니다. 어떤 타겟 메커니즘이 없고 알코올 자체는 이제 도파민, 글루타메트, 가바 혹은 오피오이드 시스템의 existing한 뉴로트랜스미셔를 이제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저희 랩 같은 경우는 그런 뉴로트랜스미터 중에서도 이제 글루타메이트 시스템에 관심이 있고 그 이유는 글루타메이트가 모티베이션이나 크레이빙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휴먼에서도 도사 스트라tum, 벤트럴 스트라tum, 뉴클리어 서컴번스가 메인 타겟 브레인 리전으로 알려져 있고요. 저희는 마우스를 사용해서 이제 도사 스트라tum, 벤트럴 스트라tum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구체적인 타겟은 언더라잉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과연 알코올에 대한 vulnerability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간단히 저희의 연구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타겟진을 가지고 있는 트랜스제닉 마이스를 사용을 하고요. 엔드포인트 비헤이비어는 드럭 시킹 비헤이비어입니다. 저희는 이제 오페런 컨디셔닝이나 컨디션 플레이스 프리퍼런스, 컨디션 플레이스 어버전 같이 리워드와 관련된 그런 비헤이비어 테스트를 매주 하고요. 실제로 스트라이럼 안에 있는 메커니즘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메타볼로믹스나 프로티오믹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시그널 트랜스덕션이나 프로테인 인터랙션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 디테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프로젝트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글루타메이트에 관심이 있고요. 왜냐면은 어큐트 글루타메이트는 글루타메이트를 어큐트 알코올은 이제 글루타메이트를 감소를 시키지만 이제 롱텀 알코올 익스포저에 의해서 이제 글루타메이트 임밸런스가 일어나고 크로닉 알코올 드링킹은 하이퍼글루타마토직 컨디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글루타메이트가 스필오버가 되면 NMDA 리셉터가 반응하게 되고 그 반응을 통해서 글루타메인 미디에이트 익사이터 톡시시티가 유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가장 베이직 하이포테시스는 알코올 크레이빙, 알코올 시킹은 글루타메이트 디스레귤레이션, NMDA 플라스티시티, 그다음에 increased oxidase 스트레스가 에 의해서 알코올 시킹이 유발될 거라는 그런 가설을 세우고 있고요. 저희가 관심 있는 메커니즘은 NMDA 다운스트림입니다. 그래서 NMDA 글루타메이트 리셉터는 칼슘 채널로 알려져 있고요. 글루타메이트가 NMDA에 바인딩을 하게 되면 칼슘 인플럭스가 일어나서 인플럭스된 칼슘 아연은 칼슘 캐모딘 컴플렉스를 형성을 하고 calcium dependent kinase인 chemkinase 2 혹은 calcium dependent phosphatase calcineulin을 액티베이션을 시키게 됩니다. 근데 저희 랩에서는 이제 크로닉 알코올 모델에서 뉴로글라닌의 익스프레션이 변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뉴로글라닌이라는 프로틴은 이제 브레인 스페시픽 프로테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포스트 시냅틱 브레인 리전의 그러니까 도미넌트하게 익스프레션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펑션은 이 뉴로글라닌이 켈모들린과 굉장한 스트롱 어피니티를 갖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글루테메이트가 증가를 해서 칼슘 인플럭스가 일어나도 뉴로글라닌이 켈모들린을 릴리즈하지 않는다면은 칼슘 켈모닌 컴플렉스가 감소가 된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NMDA 미디에이트 시냅틱 플라스티티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몰레큘 중에 하나고요. 또 뉴로글라닌 자체는 이제 러닝 앤 메모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클리니컬 코호르트에서 알츠하이머나 스키조프레니아에서 어떤 뉴로글라닌 익스프레션이 변하는 것으로 많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뉴로글라닌 나카웃 마이스도 2000년대 초반이 디벨롭이 되어서 나카웃 마이스를 이용해서 러닝 앤 메모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 랩에서는 그런 러닝 앤 메모리보다는 NMDA 톨러런스, 그러니까 뉴클리어 서컴번스나 코데이퓨테면에서 어떻게 뉴로글라닌 익스프레션이 글루타메이 톨러런스를 조절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알코올 시킹을 조절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프로테인 자체가 과연 클리니컬 렐러번스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알츠하이머 디지즈나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주리, 스키즈프레니아에서는 뉴로글라닌 익스프레션이 certain brain region에서 감소하는 게 그 페이션트에서 이제 증명이 되었고요. 마우스 모델에서는 에이징이나 아니면 크로닉 알코올 드링킹 혹은 하이패 다이어트가 스페시픽 브레인 리전이나 아니면 셀 타입에서 뉴로글라닌 익스프레션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컨벤셔널 나카웃 마이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뉴로글라닌 플럭스 마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셀 타입 스페시픽 혹은 브레인 스페시픽 뉴로글라닌 펑션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 한 연구가 이제 제가 LS에 오자마자 처음으로 한 연구가 과연 뉴로글라닌 익스프레션 자체가 알코올 시킹에 영향을 주는지
이제 뉴로글라닌 나카운 마이스는 스페셜 러닝 앤 메모리가 감소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과연 이 나카운 마이스가 알코올 드링킹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실험은 이제 나카웃 마우스가 과연 NMD 리셉터 톨러런스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NMD 안타고니스트를 와일드 타입과 나카웃 마우스에 인젝션을 하고 이제 그 NMDA 하이도즈 NMDA 안타고니스트는 모더 인코디네이션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트로드 상에서 이제 아탁시아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나카웃 마이스는 NMDA 안타고니스트가 이제 패스트 리커버리 패턴을 보여주게 됩니다. 와일드 타입 리터메이트보다. 그리고 다음 메저는 이제 리워딩 프로퍼티의 변화가 있는지 이제 컨디션 플레이스 프리퍼런스를 사용을 해서 알코올에 관한 리워드를 메저를 해보았는데요. 와일드 타입과 나카웃 간의 변화는 없었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알코올을 셀프 디민스트레이션 어떻게 하는지 이제 투보를 초이스라는 실험을 사용을 해서 이제 홈케이지에 알코올 바를과 워터 버를 넣어줬을 때 과연 알코올을 더 많이 섭취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카운 마이스는 와일드타입보다 시그니컨트하게 많은 알코올을 인테이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제 스트라이럼 안에서 아마도 뉴클리어스 서컴번스가 NMDA 톨러런스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뉴글라인 나카운 마이스가 알코올에 대한 모티베이션이 증가했을 거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밸리데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뉴글라인을 뉴클리어스 서컴번스에서 오브 익스프레션을 시켜봤고요. AAV 이미디에이트 진 익스프레션으로 이제 뉴로글라닌 나카운 마이스에 뉴로글라닌 뉴클리어스 어컴번스의 뉴로글라닌 오버 익스프레션 시켜봤을 때 이제 보시다시피 나카웃에서 뉴로글라닌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키면 알코올 드링킹이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알코올 드링킹이 와일드 타임만큼 감소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뉴클리어스 어컴번스 뉴로글라닌 익스프레션이 이제 알코올 시킹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에비던스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좀 더 그 모티베이션이 어떤 디테일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이제 오페런 컨디션을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밴딩 머신을 만든 것이죠. 이제 레버를 프레스를 하게 되면 라이트 큐와 사인 큐, 라이트 큐하고 이제 사운드 큐가 제공이 되게 되고 이제 50 마이크로 리터의 알코올이 딜리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와일드 타입과 나카운 마이스 간의 이제 레버 프레싱 비헤이비어 이제 매저를 하고 또 저희는 인프라레드 빔을 설치를 해서 과연 마우스가 정말 레버를 프레스하고 알코올을 드링킹을 하는지까지 매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첫 번째 스테이지고요. 두 번째 패러다임은 이런 연구를 수행하는 중간에 이제 어느 정도 셋업이 되면 저희는 이제 하이도즈 리튬 클로라이드를 인젝션을 해줍니다. 세션 30분 전에 인젝션을 해주면 이 하이도즈 리튬 클로라이드가 멜레이즈를 인듀스를 하게 됩니다. 지금 마우스가 시크한 상태가 되고 과연 이런 이제 어버전을 인듀스를 했을 때 과연 마우스가 계속 레버 프레스를 할 것인지 과연 알코올 드링킹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태스크를 셋업을 하게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레버가 펑션을 하지 않는 그런 익스팅션 상황을 유발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제 보시다시피 와일드 타입과 나카운 마우스 간의 이제 베이스라인을 비교하게 되면 나카운 마우스가 훨씬 레버를 많이 프레스를 해서 셀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많이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 리튬 클로라이드 인젝션을 통해서 알코올 위어드를 디밸류에이션 시켜주었을 때 와일드 타입은 시그니컨트하게 레버 프레싱이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카운 마우스는 스틸 그 레버 프레싱을 메인테인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익스팅션 패러다임에서는 이제 보스 와일드 타입과 나카운 마이스가 이제 레버 프레싱, 익스팅션, 노멀 익스팅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석하자면 컴펄시브 리스폰딩이나 헤빗은 아직 형성이 되지 않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에 리어큐지션 페이즈로 돌아가게 되면 익스팅션에서 다시 레스큐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뉴로글라인 나카웃이 결국 이제 알코올에 대한 어버전이
이제 틀리다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결국 이런 결과 때문에 나카운 마이스가 알코올 시킹이 와일드 타입보다 더 증가했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비해비를 통해서 이제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떤 메커니즘이 이 결과를 유발시킬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제 와일드 타입 나카운 마이스에 알코올을 투여한 후에 이제 프로테오믹스를 러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오믹스를 이제 레이블 프리 프로테오믹스라고 해서 이제 홀 프로테인 프로파일을 확인한 결과 이제 9% 정도의 프로테인이 증가 혹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패스웨이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가장 시그니컨트하게 그러니까 변했던 프로틴은 mGlR5였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이제 NMDA 리셉터에 포커스가 되어 있었는데 뉴로글라닌 낙다운 컨디션에서 알코올을 주게 되면은 mGlR5 익스프레션이 시그니컨트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던 거는 이제 뉴로글라닌이 NMDA 톨러런스를 조절하게 되고 이제 그 조절하는 기작이 뉴클레어 서컴번스에 굉장히 스페시픽할 거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코올 자체가 이제 mGlR5뿐만 아니고 이제 NMD 리셉터뿐만 아니고 mGlR5에도 영향을 주어서 어떤 뉴클레어 서컴번스의 글루타메인 뉴로 센시타이제이션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그러한 최종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메커니즘을 얻게 되었는데요. 저희 다음 퀘스천은 과연 그럼 뉴클레어 서컴번스에 있는 어떤 셀 타입이 이런 비헤이비어를 조절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됐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중간에 이제 과연 어떤 뉴런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익사이티토리 뉴런에서 어떤 파트너들이 얼만큼 익스프레션이 되는지 아니면 이니비토리 뉴런에서 뉴로글라닌과 관련된 어떤 프로테인이 얼만큼 익스프레션이 되는지를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금 흥미롭지만 조금 저희한테는 프러스트레이션이 됐는데요. 이 프로테인 저희가 생각하는 타겟들이 익사이테이터리 뉴런과 이니비토리 뉴런에 거의 50-50 정도로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것이 이제 나이트릭 옥사이드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게소 트랜스미터고요. 글루타메이트에서 조절이 되는 굉장히 다운스트림으로 알려져 있고 그것이 이제 칼슘 캐모딘 컴플렉스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는 기작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뉴로글라닌 익스프레션 자체가 어떤 certain 뉴런에서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레귤레이션 한다면 그게 아마 네이버링 뉴런까지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설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태까지 저희가 발견한 패스웨이는 다음과 같고요. 이제 뉴로글라닌 익스프레션이 칼슘 캐모딜린을 조절한다. 근데 이 칼슘 캐모딜린 컴플렉스는 나이트릭 옥사이드 신테이즈의 그 액티비티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증가된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그다음에 뉴로글라닌의 나이트로실레이션을 유발시킬 수가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피드백 룹이 형성될 거라는 그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의 가설은 뉴로글라닌을 디플리션을 시키게 되면 칼슘 칼모딘 컴플렉스가 증가하게 되고 나이트릭 옥사이드 신테이스 엔자임이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증가될 것이라는 그런 가설을 세웠고 이제 결과를 매저를 했는데 이제 결과는 저희 가설과 반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뉴로글라닌 나카운 마이스 브레인에서 나이트릭 옥사이드 레벨은 시그니컨트하게 감소를 했고요. 그 동일한 마우스에서 나이트릭 옥사이드, 플라즈마의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또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플라즈마를 매저한 이유는 컨트롤로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테인 자체가 브레인 스페시픽 프로테인이기 때문에 플라즈마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브레인과 플라즈마에서 나이트릭 옥사이드 레벨이 둘 다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 퀘스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뉴로글라닌 디플레이션이 나이트릭 옥사이드 레벨을 감소시킬 수 있었는지, 또 두 번째 퀘스천은 뉴로글라닌 익스프레션이 과연 베스큘러 펑션까지 조절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베스큘러의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이트릭 옥사이드에서 공부를 해본 결과 저희가 의도한 결과는 나이트릭 옥사이드 레벨이 증가를 해서 뉴로톡시시티나 뉴로디제너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아이노스라는 엔자임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베이스라인의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이너스, 엔도텔리아 스페시픽 나이트릭 옥사이드 신테이스나 엠너스, 뉴런 스페시픽 나이트릭 옥사이드 신테이스에서 베이스라인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레귤레이션이 되고요. 아이노스가 킥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메인테넌트 호메오스테틱 펑션은 이너스 혹은 엠너스에 의해서 레귤레이션이 되고 저희가 오브저버한 이제 디크리스 나이트릭 옥사이드는 실제로 크랩이나 AKT 디펜던트 이제 뉴로 이제 시그널 트랜스덕션까지 영향을 주게 돼서 뉴로 모듈레이션이나 아니면 시냅틱 플라스티시티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아웃컴은 모레큘러 아웃컴은 reduced nitric oxide bioavailability로 이제 포커스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현재 연구하는 알코올 중독과 된 하이퍼서시스는 이제 크로닉 알코올 드링킹이 뉴로글라닌을 서프레이션 하게 되고 서프레이션 된 뉴로글라닌이 엔너스 미디에이트 나이트릭 옥사이드 프로덕션을 감소를 시키고 디크리스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결국 알코올 크레이빙이나 알코올 톨러런스를 증가시킬 거라는 그런 3 스페시픽 에임으로 저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구를 진행을 하는 동안 이제 두 번째 퀘스천 과연 뉴로그라닌 익스프레션이 베스큘러 디스펑션까지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퀘스천을 갖게 됐는데요. 이 퀘스천을 가진 이유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랩을 시작해서 뉴로그라닌 나카운 마이스를 잭슨 랩에서 사서 이제 연구를 시작했을 때 저희가 브리딩 콜로니를 두 번 정도 이제 러스트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 마우스가 계속 죽어나가는 피노타입이 나왔는데 저희가 이유를 몰랐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것을 제너레이션한 이제 그룹에 물어봤더니 그 분들은 이제 이 나가운 마이스가 스트레스에 굉장히 버너러블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인리치먼트 인바이먼트를 제공을 하면 조금 잘 산다는 그런 표현을 해줬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이렇게 감소한 걸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카디오베스큘러랑 관련 있지 않는 피노타입이 있지 않나 그렇게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요. 이제 이 마우스의 하트를 한번 매저해 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캐플린 마이어 커브를 보시면 지금 나가운 마우스의 50% survival rate이 6 months입니다. 근데 지금 이 마우스, 10 months old 마우스의 하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그러니까 하트가 인라지가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하트 펑션을 매저해 본 결과 이젝션 프랙션이나 프랙션 쇼트닝이 증가한 것을 확인했었어요. 프랙션 쇼트닝이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패솔로지컬한 메저로 이 하트를 다시 확인했을 때 하이퍼트로피가 일어나고 그 하트 티슈의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는 것처럼 굉장히 어비어스한 카리악 피노타입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하이퍼세시스, because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뉴로글라닌이 아무래도 이너스까지 조절하게 되고 그 이너스가 카디악 파이브로시스와 하이퍼트로피, 그 다음에 카디악 페일리어까지 유발하지 않나 그런 하이퍼세시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너스라는 엔자임이 액티베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혈중 헤모글린 바인딩이 일어나야 되고요. 또 레덕테이스 도메인의 포스포릴레이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 포스포릴레이션은 캠카이네스 2 혹은 AKT, PKA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저희 타겟진 익스프레션 자체가 캠카이네스 2와 액티베이션과 이제 칼슘 캐모딘 바인딩까지 이제 두 가지 메커니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노블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실은 제가 하나는 뉴로사이언스, 하나는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에 이제 그랜트를 서미션 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 그랜트가 펀딩이 먼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뉴로 메커니즘이 더 쿨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펀딩 자체는 이제 베스큘러 디지즈 먼저 나오게 돼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제가 5년 동안 이 펀딩으로 이제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에 대해서 잠깐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연구 결과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한 작업은 과연 뉴로글라닌이
베스큘러 셀에서 익스프레션을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고요. 보시다시피 와일드 타입과 나크아웃 브레인에서 굉장히 스트롱한 익스프레션을 보여주고 있지만 또 베스큘러 셀에서도 뉴로글라닌이 익스프레션하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타겟하는 것은 나이트릭 옥사이드였습니다. 그래서 베스큘러 셀에서 과연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어떤 반응을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관심 있던 것은 이제 인비트로 셀이 많이 어베일업 했고 가장 흥미로웠던 셋업은 이제 메카노 트랜스덕션입니다. 이제 보통 베스큘러 셀에 플로우가 적용이 되게 되면 이제 이 플로우에 의해서 이너스의 액티베이션이 증가하고 또한 이너스 익스프레션까지 증가를 해서 나이트릭 옥사이드의 프로덕션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저희가 시어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저희 뉴로글라닌 모델을 제 휴먼 에어릭 엔도텔리아 셀을 사용을 해서 뉴로글라닌의 익스프레션을 확인을 했고요. 그랬을 때 플로우를 제공해서 이제 셀 컬처에 이제 미디어를 이제 플로우처럼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태틱 스테이터스와 30미닛 동안 플로우를 제공했을 때 과연 이너스의 익스프레션과 이너스의 액티베이션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플로우를 제공하게 되면 이너스의 익스프레션도 증가하고 이너스의 포스포릴레이션도 증가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제 AKT 포스포릴레이션이 미케노 트랜스덕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업스트림 카이네즈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AKT 포스포릴레이션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으시죠. 근데 뉴로글라닌은 락다운을 시키게 되면 이너스 익스프레션이 증가하지 않고 이너스 포스포릴레이션은 증가는 하지만 이제 컨트롤처럼 시그니컨트하게 증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KT 포스포릴레이션이 완전히 서프레이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것을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냐하면 뉴로글라닌이 제가 여태까지 calcium dependent pathway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calcium independent pathway인 AKT phosphorylation이 100% separation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셀 컬처 결과였고요. 그럼 과연 인비트로 모델에서 어떻게 뉴로글라닌 익스프레션이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조절할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저는 이제 플로우 미디에이트 알레이션이라는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혈압을 재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방법인데요. 이제 커프를 인플레이션 커프를 이제 에어를 주입을 하게 되면 이스케미아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케미아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커프를 릴리즈하게 되면 하이퍼리미아라는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 동안 이제 베슬의 다이아미터가 체인지가 하면서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프로덕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카웃 마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플로우 미디에이트 다일레이션을 매저를 해봤는데요. femoral artery를 사용을 해서 femoral artery를 이용해서 울트라사운드로 이제 베슬 다이아미터가 어떻게 체인지 하는지 처음에 이스키미아를 오클루더로 유발을 시킨 다음에 이제 리액티브 하이퍼레미아를 유발을 시킵니다. 그래서 30초, 그다음에 5분 후에 베슬 다이아미터가 어떻게 체인지했는지 확인을 해본 결과 와일드타임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베슬 다이아미터가 40% 이제 다일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다이아미터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뉴로글라닌 나카웃 마이스나 엔도텔리아 스페시픽 뉴로글라닌 나카웃 마이스에서는 이와 같은 베슬 다이일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뉴로글라닌이라는 쥔이 나이트릭 옥사이드 미디에이트 엔도텔리아 펑션을 조절하고 있고 이것이 뉴로글라닌이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메커니즘이 insufficient하다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런 카디오베스큘러 모델을 사용을 해서 증명하고자 했던 것은 과연 뉴로글라닌 진 자체가 나이트릭 옥사이드의 프로덕션, 그와 관련된 익스프레션과 액티비티를 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메커니즘을 밝히려고 했고요. 저희 결과적으로는 어, 저희가 밝힌 메커니즘은 칼슘 칼모델린 컴플렉스를 조절하는 것은 확실했지만 그것이 저희가 포커스했던 캠카이네스 2가 아닌 칼시놀린, 이제 칼슘 칼모델린 디펜던트 포스파테이즈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 포스파테이즈 액티비티가 인디렉트하게 혹은 디렉트하게 AKT의 포스포릴레이션에 영향을 줘서 이너스의 포스포릴레이션을 감소시켰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최근에는 시밀러한 리서치를 해서 뉴로글라닌 익스프레션 자체가 엔도텔리아 셀의 이너스 익스프레션까지 변화시킨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뉴로글라닌 익스프레션 자체가
펑션과 익스프레션 자체를 감소시킨다. 뉴로글라닌이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 현상을 발현시킨다는 그런 최종적인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다시 생각한 건 그럼 브레인은 어떤지. 왜냐하면 저희가 한 5년 동안 이제 휴먼 에어릭 엔도텔리아 셀이나 아니면 스무스 머슬과 관련된 그런 나이트릴 곡사의 프로덕션과 같은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가장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말씀드렸던 뉴로글라닌, NMDA 리셉터, 엔노스 익스프레션,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 말씀드렸던 엔도텔리아 셀, 뉴로글라닌이 엔도텔리아 셀에서 익스프레션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것이 엔도텔리아 스페시픽 나이트릴 곡사이드 인덱스를 조절할 것이다. 여기 보시다시피 AKT와 PI3 카이네이즈가 굉장히 도미넌트한 업스트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연 브레인의 나이트릴 곡사이드는 누구에 의해서 조절이 될 수 있는지, 뉴런의 나이트릴 곡사이드냐 아니면 베슬의 나이트릴 곡사이드냐, 그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너스나 아까운 마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카디오베스큘러 피노타입이 나타나지만 이 이너스나 아까웃이 에이징 피노타입과 만나게 되면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비헤이비얼 피노타입과 패솔로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엔노스 나카운 마이스 같은 경우는 하이퍼액티비티나 impaired working memory, learning and memory가 감소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그럼 과연 브레인 마이크로 베슬은 페리페럴 베슬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리페럴 베슬은 이제 엔도텔리아 셀은 스무스 머슬 셀에 의해 쌓여져 있고요. 브레인 마이크로 베슬은 이제 스무스 머슬이 존재하지 않고 페리사이트라는 그런 머슬 라이크 셀에 의해서 어, 커버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라이어 자체는 이 아우터 멤브레인은 이제 에스로사이트에서 조절이 되고 있고요. 같은 엔도텔리알 셀이지만 이 두 가지 베슬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틀립니다. 이제 페리페럴 베슬은 다일레이션이나 딜리버리가 중요하고 블러드 프레셔가 중요하지만 브레인 베슬 자체는 뉴트리션이나 옥시전의 딜리버리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일레이션보다는 이제 어떻게 옥시전이 많은 브레인 리전에 어떻게 딜리버리가 되는지 아니면 뉴트리션이 어떻게 딜리버리가 되는지가 더 중요하고요. 다이얼레이션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저희는 몇 가지 퀘스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퀘스천은 과연 브레인 마이크로 베스큘러처도 뉴로글라닌 익스프레션 하는지 안 하는지. 왜냐면 저희의 베스큘러 데이터는 휴먼 에어릭 엔도텔리아 셀이나 이제 페리페럴 엔도텔리아 셀이었는데 과연 브레인 마이크로 베슬도 뉴로글라닌을 익스프레션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요. 만약에 그게 뉴로글라닌 익스프레션을 한다면 베스큘러처나 아니면 BBB의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의 펑션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 그러면 과연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메커니즘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지,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보여드렸던 칼슘 캐모드린 컴플렉스인지 아니면 AKT 패스웨이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마지막 퀘스천은 과연 베스큘러 뉴로글라닌 익스프레션 자체가 커그니티브 펑션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런 퀘스천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뉴로글라닌의 익스프레션이 과연 베슬에서 발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콜티컬 브레인 리전이었습니다. 뉴로글라닌 익스프레션 시키면 굉장히 더미넌트하게 뉴로널 파퓰레이션의 익스프레션이 되고요. CD31은 엔도텔리알 마커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버레이가 되는 걸 저희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브레인 리전을 해본 결과 이제 뉴로글라닌 익스프레션이 워낙 도미넌트하기 때문에 엔도텔리알 익스프레션을 확인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것은 제 브레인 마이크로 베스를 아이솔레이션을 했고요. 그 아이솔레이션을 한 베스를 이제 스테이닝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인디비주얼 마이크로 베스를 스테이닝 해본 결과 엔도텔리아 마커와 뉴로글라닌 익스프레션이 이제 오버레이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와일드 타입의 베슬과 나카웃의 베슬 보시면 뉴로글라닌 자체가 와일드 타입에서는 시그니컨트하게 익스프레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퀘스천은 과연 그럼 이 뉴로글라닌 익스프레션 자체가 브레인의 베스큘러 스트럭처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고요. 이제 브레인 클래리티를 사용을 했고 저희는 CFOS나 어떤 뉴러널 마커가 아닌 베슬 마커를 한번 스테이닝을 해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3D 브레인 리전 스트럭처에서 보시면 뉴로글라닌의 베스큘러 덴시티가 시그니컨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이것을 하이 레졸루션 컨포컬 마이크로스코프로 저희가 진짜 브레인을 섹션을 클래리티를 저희가 하고 섹션을 한 결과 이 나가운 마이스는 베스큘러 덴시티와 다이아미르가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펑션이 어떻게 변했는지 과연 지금 스트럭처가 변한 것을 확인했는데 그럼 이 뉴로글라인 익스프레션 자체가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의 인테그리티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에반스 블루 다이를 테인에 인젝션을 해주고 30분 후에 브레인을 아이솔레이션해서 에반스 블루 다이가 얼마만큼 브레인 뉴러널 인바이먼트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와일드 타입과 비교했을 때 나카웃의 에반스 블루 다이가 훨씬 많이 이제 어, 인, 그러니까 인필터레이션, 그러니까 드롭 인테이크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피치덱스트린 다이를 브레인 벤트리클에 마이크로 인젝션을 해주었고 블러드를 콜렉션을 해서 과연 이 피치덱스트린 다이가 어느 정도 이제 블러드에 포함이 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이제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가는 보스 퍼미어빌리티가 증가한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결론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이루그라니 익스프레션이 감소하게 되면은 파라셀러 퍼미어빌리티가 증가할 거라는 그런 가설을 생겼습니다. 이제 파라셀러 퍼미어빌리티라는 것은 이제 셀과 셀 사이에 이제 이 갭 정션 프로테인, 타입 정션이나 갭 정션 프로테인이 익스프레션이 약하게 되어서 이 셀과 셀 사이를 통해서 퍼미어빌리티가 증가하는 상태였는데요. 이제 나카운 마이스에서 보시다시피 클라우딘 1, 클라우딘 5 익스프레션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좀 더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한 거는 이제 휴먼 세레브럼 마이크로베스트 엔도텔리아 셀 라인을 사용해서 증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D3 셀에서 뉴로그라니 익스프레션을 확인을 했고 낙다운을 시켰을 때 TORSA라고 해서 이제 퍼미어빌리티를 이제 매주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일렉트리시티를 이제 셀의 업과 셀의 bottom에 흘려주게 되어서 이제 과연 레지스턴스가 얼마인지를 매주하는 방법인데요. 나카웃 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항값이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퍼미어빌리티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고요. 그럼 과연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칼슘 캐모디닌 패스웨이를 전체 스크리닝 했을 때 와일드타입과 낙다운 셀 간의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셔널 프로테인의 익스프레션 자체는 시그니컨트하게 감소를 했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칼슘 칼모딘 패스웨이가 메인 패스웨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이 베스큘러 셀 안에서는 칼슘 캐모딘 패스웨이가 변하지 않는 것을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저먼트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이제 엔도텔리아 스페시픽 나카웃을 제너레이션을 해서 그 엔도텔리아 스페시픽 나카웃 마우스의 브레인 티슈에서 과연 어떤 패스웨이가 변했는지를 이제 프로테오믹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어떤 프로테인 패스웨이가 변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PC 어널리시스를 보시는 것 같이 와일드타입과 낙아웃 간에 그렇게 큰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홀 브레인 티슈지만 저희는 블러드 베슬에 있는 뉴로글라인만 낙아웃을 시켰고요. 가장 메인 패스웨이로 탑 캐노니컬 패스웨이로 알려진 것은 이제 이 올간 데미지나 아니면 셀룰러 그로스에 관한 프로테인들의 익스프레션이 많이 변했다고 확인을 했는데 가장 흥미롭게 가장 크게 변한 거는 AKT 패스웨이였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AKT가 감소를 하고 GSK3 베타 패스웨이가 감소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셀 컬처로 돌아가서 과연 그럼 AKT가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한 결과 AKT 포스포릴레이션과 GSK3 베타 포스포릴레이션이 시그니컨트하게 감소를 했고 VCAM and ICAM1 이것은 이제 엔도텔리얼 액티베이션 마커이거든요. 이 엔도텔리얼 마커까지
이제 액티베이션이 됐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뉴로글라닌 익스프레션 자체가 AKT pathway에 영향을 주고 그 AKT pathway 영향 때문에 blood-brain barrier의 permeability까지 영향을 준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그 결과를 밸리데이션 하기 위해서 이제 셀 컬처상의 AKT 이니비터를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AKT 포스포리레이션이 감소하고 GSK3 베타 포스포리레이션이 감소하고 이제 정셔널 프로틴 익스프레션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이 결과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확인한 것은 뉴러널 인바이러먼트에서 뉴로글라닌은 아마도 칼슘 칼모딘 패스웨이와 연관이 있고 연관이 있지만 이제 베스큘러처 혹은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가게 되면 AKT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 과연 칼슘 칼모딜린은 이 베스큘러처에서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리터처를 설치해 본 결과 뉴로글라닌과 칼슘 칼모딘 패스웨이는 인트라셀러 칼슘 레벨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는 그러한 이제 올드 리터처를 확인을 했고요. 이 리터처 based on this 리터처에 의해서는 이제 로우 칼슘 컨디션에서는 뉴로글라닌이 이제 칼모딜린과 바인딩을 하지만 하이 칼슘 컨디션에서는 칼슘 칼모딜린 컴플렉스가 되고 뉴로글라닌은 아마 칼모딜린에서 릴리즈가 된다. 그랬을 때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과연 그럼 하이퍼칼슘 컨디션에서 뉴로글라닌이라는 프로틴은 누구랑 바인딩을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한 것은 뉴로글라닌을 셀컬처에서 오버익스프레션을 시키고 이제 하이 칼슘 컨디션과 로우 칼슘 컨디션을 유발시켜서 이제 저희가 이미노 프리시피테이션 풀다운 어세이를 통해서 이제 과연 뉴로글라닌의 바인딩 파트너가 누군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흥미롭게도 MYH9이라는 프로테인이 굉장히 스트롱하게 뉴로글라닌이랑 바인딩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MYH9이 굉장히 스트롱하게 바인딩을 했고요. 대신에 이제 칼슘을 디플리션한 컨디션에서는 뉴로글라닌이 칼모딜린과 정말 바인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리터처에서 말해주던 것은 칼슘이 로우 칼슘 컨디션에서 뉴로글라닌이 칼모딜린이랑 바인딩을 하는 것이었고 저희가 현재 스터디하는 컨디션은 아마도 뉴로글라닌이 MIH9이라는 프로틴이랑 바인딩 한다는 그런 가설을 세울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피지컬 인터랙션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이제 프록시미티 라이게이션 어세이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 프로테인이 이제 40 나노미터 이제 프록시미티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레드 컬러를 발현시키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제 뉴로글라닌과 칼모딜린을 바인딩을 시키는 그러한 이제 어세이와 이제 뉴로글라닌과 MICA9을 바인딩 어세이를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뉴로글라닌과 MIC9이 훨씬 스트롱한 바인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 기존의 리터러처는 뉴로글라닌과 칼모딜린 바인딩에 대해서만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가 이 스터디를 통해서 새로운 바인딩 파트너를 확인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MIC9은 이제 사이토스켈레탈 리모델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했던 뉴로글라닌 나카운 마이스에서 보여주었던 어떤 베스큘러 덴시티가 감소한 거든지 베스큘러 이제 베스큘러처가 변했던 것은 아마도 MIH9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유발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서머리는 저희가 pathway를 통해서 이제 뉴런 스페시픽 나이트릭 옥사이드 디스펑션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NMDA 톨러런스나 알코올 시킹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뉴런 스페시픽 뉴로그나인 나카운 마이스를 사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프로젝트, 현재 저희가 또 이제 인벌브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제 베스큘러 스페시픽 뉴로그나인 나카운 마이스를 사용해서 과연 이 현재까지 밝혀진 것 같이 이제 BBB 인테그리티나 혹은 사이토스켈레탈 리모델링이 과연 커그니티브 디클라인과 관련된 비헤비어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이 세 명의 스튜던트가 여태까지 연구했던 결과이고요. 이제 저희 랩은 대학원생 위주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두 가지 큰 메인 프로젝트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또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 네. 교수님.